인공지능 세 번째 이야기 기계학습의 첫 번째 방법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데이터 준비하고 기계학습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라는 사이트에서 정의한 데이터의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데, Group of information that represent the qualitative or quantitative attributes of a variable or set of variables. 그러니까 변수 또는 변수들의 질적인 또는 양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정보의 집합,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숫자라는 거죠. 네. 데이터는 숫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는 우리가 텐서로 표현을 합니다. 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를 갖는 수학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텐서의 대표적인 가장 쉬운 게 벡터입니다. 벡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텐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인덱스가 1인 배열이에요. 1, 2, 3, 4 이게 이제 벡터인 거죠. 디그리가 2인 텐서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이게 이제 매트릭스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3은 2,2에 있는 원소, 2는 1,2에 있는 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1차원 텐서인데 하나의 인덱스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신체 데이터 중에서 넌 키가 얼마냐 이런 거죠. 매트릭스는 2차원 텐서인데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축이 키라면은 J축은 체중이에요. 그래서 너는 키가 얼마고 체중이 얼마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3차원 텐서는 3차원부터는 텐서에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 체중, 혈압 3개의 정보를 쓰기로 했다면은 I축이 키, J축이 체중이라면 이제 K축은 혈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키가 170이고 체중이 70kg인데 혈압은 120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차원 텐서는 이렇게 4개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I, J, K에 새로운 인덱스가 추가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덱스가 추가된다는 의미가 뭐냐? 새로운 어떤 데이터 항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5차원 텐서는 여기에 또 다른 인덱스가 더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텐서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텐서의 디멘션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데이터는 크게 스트럭처드 데이터, 정형 데이터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엑셀 또는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 표는 미안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맞죠? 네. 이 표는 NBA 농구 선수들의 기록표입니다. 그래서 득점 상위 5명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이 전부 다 특징이 되는 거죠. 또는 앞에 있는 설명을 따지자면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를 5개, 10개, 15개, 총 20개의 변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하나하나는 이제 각각의 선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조엘 엠비디라고 하는 선수의 기록들, 야니스 아테토쿤보라고 하는 선수의 기록들, 이렇게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들고 오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혈당 데이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혈당에 들어간 피에 들어간 여러 가지 효소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심장병 데이터 그러면 심장 측정하는 그런 의학적인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구가 비교적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농구 선수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선수의 이 데이터의 숫자, 값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의미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수, 이 선수가 몇 게임이나 뛰었나 이걸 보시면은 네, 어떤 선수는 64게임을 뛰었고 어떤 선수는 51게임을 뛰었어요. 이 친구는 도중에 부상이 있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출장 시간을 보면 대부분 이제 30분 이상입니다. 실제로 NBA는 출장 시간이 총 48분이고 대략 40분 가깝게 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제일 오랜 시간 뛰었죠. 이 르브론 제임스라는 친구는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못 뛰었지만 뛰는 동안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뛰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unstructured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영상이나 음성이나 문장 같은 게 이런 비정형 데이터죠. 네. 이 소녀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 소녀의 특징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눈, 코, 입, 입술, 얼굴 모양, 눈썹, 머리카락 색 이게 다인가요? 더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게 속성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정형 데이터,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실제로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큰 숫자는 m하고 n입니다. m은 데이터의 개수예요. 네. 현재 여기는 5개의 데이터가 있죠. 5명분의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n은 데이터의 속성입니다. 이게 20개 있다고 했죠. 이름까지 포함하면은 21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는 몇 개의 속성, 몇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총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값을 보면 이 값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는 두 번째 선수죠. 이게 0, 1, 2로 나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그리고 11번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A의 11의 2라고 부르는데 밑에 있는 숫자는 몇 번째 속성이다. 위에 있는 첨자는 몇 번째 개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걸 우리가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를 획득하고 검증하고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ML 시스템을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우리가 데이터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제스천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걸 데이터 인제스천이라고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남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오픈 데이터셋이 있죠. 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거나 또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시큐리티, 이 보안 유지가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온 건지 조심해야 되고요.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페어니스, 데이터는 공정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됩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웹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인데요. 실제로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웹크롤링 또는 웹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뷰티풀스비라던가 또는 리퀘스트라던가 네, 또는 셀레니움 같은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된 판다스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다른 라이브러리들,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웹페이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웹크롤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웹페이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가면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데이터 이 웹페이지에 부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API를 제공을 합니다. 가져가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받아. 한마디로 이거죠. 네,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데이터의 정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데이터의 정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필요 없는, 즉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머신러닝의 분석에 필요 없는 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속성이 20개나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다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죠. 자,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선수의 포지션을 분류 또는 예측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구 선수들, 슬램덩크에 나오는 선수들이죠. 송태섭은 모두가 인정하는 가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치수는 모두가 인정하는 센터예요. 이 NBA 선수들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조엘 엠비드라고 하는 선수는 센터입니다. 어때요? 56경기 출전했고 33분 출전했고 29.9 득점했고 뭐 그렇습니다. 슛 성공 확률, 뭐 3점 슛 성공 확률, 뭐 리바운드, 뭐 어시스트, 뭐 블록 이렇게 뭐 턴오버 여러 개 데이터가 있죠. 트레이 영이라고 하는 선수는 가드입니다. 송태섭 스타일이에요. 이 조엘 엠비드가 채치수 스타일이라면 송태섭은 송태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64경기 뛰었고 34분 뛰었고 뭐 28점 득점했고 뭐 슛 성공률이 얼마고 3점 슛 성공률이 얼마고 리바운드가 몇 개고 어시스트가 몇 개고 블록이 몇 개고 턴오버 이렇게 딱 데이터가 다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봤더니 가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어시스트가 높아요. 어시스트가 9.5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슛 성공률, 블록이 낮아요. 리바운드 골라 3.8개, 슛 성공률 45%, 블록 0.1개죠. 센터는 그에 비해서 어시스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4.4개. 그런데 리바운드 11개, 높죠. 블록 1.4개 비교적 높죠. 슛 성공률 49%, 얘보다 훨씬 높죠. 뭐 이런 셈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로부터 이 선수의 포지션을 예측하고 싶다면 이런 데이터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 둘을 차별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해요. 적어도 0.3%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는 거의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거의 한 2배 반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거의 뭐 14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두 플레이어를, 그러니까 두 포지션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속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또 다른 센터인 야니스 아테토쿤보를 보면 이 친구도 슛 성공률 차이 많이 나죠. 리바운드 개수 차이 많이 나죠. 어시스트 차이 많이 나죠. 블록 차이 많이 나죠. 경기 수, 게임 수, 출장 시간, 뭐 평균 득점 이런 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슛 성공 시도, 슛 시도 횟수 이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포지션을 예측하는 거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는 속성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속성들은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속성들만 찾아서 걔들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복잡하기도 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딱 골라오는 것, 특징만 딱 골라오는 것, 이걸 우리가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 정제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도 배제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UNC 학과 학생들
학과의 졸업생들의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를 따지면 일반 대학의 경우는 경영대, 법대, 의대 졸업생이 지리학과 졸업생들보다 훨씬 연봉이 높아요.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UNC만 지리학과 학생의 연봉이 얘들보다 살짝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센 운동선수 마이클 조단이죠. 마이클 조단이 지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들 고만고만한데 연봉들이 마이클 조단이 이따만큼 버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가져오는 것 우리가 특징 추출이라고 하고, 그런 걸 우리가 구분지어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성 또는 뭐 변수 뭐 이런 값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걸 우리가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떤 교재에서 전체를 특징이라고 부르는 교재도 있기는 한데, 나는 약간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익스플리시시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명확하게 우리가 특징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센터를 찾고 있어요. 어떤 센터가 좋은 센터예요? 많은 경기를 뛰고, 아무리 좋아도 경기 못 뛰면 소용없죠. 뛸 때마다 오랜 시간 뛰고, 득점도 잘하고, 리바운드도 잘하고, 블록도 잘하면 좋은 선수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센터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걸 우리가 익스플리짓, 명시적인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은 함축적인, 이걸 묵시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말이 무겁죠. 네. 이런 특징 추출 우리가 임플리시트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이 소녀와 이 중년 여성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같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눈 비슷해요? 얼굴형 비슷합니까? 코, 입 비슷해요? 네, 이거 어렵죠. 뭘 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 건가요?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서로 다른 특징을 참조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implicit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데이터 준비에 어려운 문제들은 데이터 라벨링이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데이터에 레이블, 라벨, 정답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네, 한번 이런 경우를 볼까요? 네, 이 사진은 뭔가요? 개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 개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끔 늑대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단가요? 네, 하얀 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붙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블은 반드시 이 개의 색을 인식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얀색, 무슨 색, 세 개 집합을 주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결과, 즉 클래스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네.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운동 앱을 보면 그 운동 카메라 켜놓고 운동 자세를 취하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를 판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정확한 스쿼트 자세를 잡아주는 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관절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해 줘야 됩니다. 네. 이런 건 관절 구조를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니까, 잡아줘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네, 그 다음 데이터 검증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검증은 이 데이터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적법한가. CCTV를 통해서 얼굴 영상을 수집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건 괜찮은가? 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게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어딘지 다 아시겠죠? 네. 이 절차는 공정한가? 실제 수집된 데이터의 분포와 수집된 데이터의 분포는 일치하는가? 이 컴파스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사법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가까운 시간 내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출력을 해줘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인종적인 차별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범죄자들은 모든 인종에 걸쳐 있겠지만 어떤 특정 인종의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다른 인종의 데이터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들어간 인종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판정하는 그런 편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수집 절차는 도덕적인가?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걸 클릭팜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말로는 좋아요 공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스마트폰 이 몇백 개를 쫙 갖다 놓고 누구누구가 쓴 글 좋아요라고 해줘. 그러면 가서 쫙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네, 이런 건 도덕적인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수집 절차는 설명할 수 있는가? 실제로 설명하기 힘든 절차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한 ML 모델은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밸리데이션. 이건 이 데이터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할 때와 모델을 배포할 때의 어떤 데이터 파퓰레이션이 일치하는가. 데이터 파퓰레이션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 디케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데이터 파퓰레이션이 변해서 모델의 성능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전 이전에 수집된 얼굴 영상 데이터로 얼굴 인식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다들 마스크 없는 얼굴을 인식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찍힌 영상은 마스크를 쓴 얼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델 자체는 잘못한 거 없어요. 데이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델 디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점검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베리피케이션,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에 실패하면 이 모델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배포해도 소송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네, 미국의 유명 작가들이 오픈 AI를 고소했습니다. 왜? 챗GPT 학습에 자기네들의 저작물, 책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디자이너들이 그 영상 생성 AI를 고발했습니다. 왜? 내가 그린 그림 니들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이걸 통과하고 나면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목적에 맞게 수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훈련시켜도 성능이 낮게 나올 겁니다. 이것까지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성공한 AI 모델의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센스타임 같은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기계학습의 분류를 얘기해 보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예측한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정형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이 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 형태로 정리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대부분 기계학습의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또 가끔 심층학습 모델의 데이터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들은 요가 동작 영상들입니다. 이건 무슨 동작인가요? 이건 무슨 동작인가요? 이 동작은 정확한 동작인가요? 어렵죠. 이 문장은 이런 종류의 문장들은 굉장히 다양한 길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정형 데이터는 기계학습 모델을 가지고는 거의 처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심층학습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기계학습과 심층학습의 어떤 차이가 발생한 것은 대략 이때쯤입니다. 이 그림은 그 ILS VLC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상 인식 모델 경진대회인데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던 1921년까지는 한 25-28%대의 오차율을 보였는데 심층학습 모델 최초의 알렉스넷이 나오게 된 2012년부터 보시면은 정확도가 에러율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심층학습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이런 표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처음 시작하고 나서 맨 처음 점검해야 되는 건 데이터가 충분히 있느냐입니다. 네, 데이터가 충분히 있느냐를 확인해보고 데이터가 충분히 없다면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죠. 언제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이 충분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떤 모델을 예측하려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충분히 모였다면 그때는 그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레이블이 있다면 지도학습을 할 건데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 카테고리컬하다.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다면 클래시피케이션, 그렇지 않다면 노우라면 리그레션입니다. 레이블이 정해져 있지 없다면 그때는 unsupervised learning 비주도 학습인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시킬 수 있다. 축소시키려고 한다. 또는 이 데이터를 어떤 몇몇의 대표적인 이 데이터를 나타내는 몇몇의 대표적인 어떤 그룹을 찾으려고 한다. 이건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의 차원만 축소하려고 한다. 이건 디멘션 리덕션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굿럭입니다. 네, 한번 적당한 예를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의 이름, 키, 체중을 가지고 혈당을 쟀습니다. 그리고 너는 당뇨냐 아니냐를 이제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데이터가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훈련을 하고 훈련이 끝나는 모델에 대해서 남은 일부를 가지고 예측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 반복하면서 충분한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레이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름, 키, 체중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혈당과 당뇨 여부에 대한 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데이터는 보시면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없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예측하려고 하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레이블이 있는 지도학습의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게 이런 연속적인 값이다. 네. 혈당값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죠. 이런 경우에는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정을 하려고 한다. 이건 미리 정해진 카테고리가 있죠. 노 또는 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그룹 또는 또 다른 그룹 이런 식으로 뭐 또 그룹을 나누려고 하려면 한다면 그때는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의 속성을 추측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할 따지는데 이름은 필요 없는 속성이죠. 그래서 어떤 필요 없는 속성의 차원을 줄이면 그때는 디멘션 리덕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분류해 보자면 지도학습은 데이터와 레이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지도학습은 레이블 없이 훈련을 하는 거고요. 강화학습은 조금 특이한데 액션과 리워드를 줍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훈련 과정에서 레이블을 예측하도록 훈련합니다. 비지도학습은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적절한 집단을 찾으려고 하고요. 강화학습은 리워드를 예측하는 것을 훈련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하는 일은 어떤 적절한 레이블을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가장 유사한 집단을 예측하는 거고 강화학습은 나의 전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액션들의 시퀀스,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나의 이익이 가장 커질 것이다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뭐 얼굴 인식이라던가 집값 예측 이런 데 사용이 되고요. 비지도학습은 얼굴형 예측이라던가 뭐 비슷한 사용자 예측 뭐 이런 데 사용이 되고요. 강화학습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지도학습의 세 가지 모델을 출력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자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또는 레커니션, 인식은 미리 정한 클래스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리턴하고요. 군집하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몇몇의 집단을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도학습, 여기까지가 비지도학습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류는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정하는 거고, 회귀는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집단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어떤 기계학습의 모델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계학습의 방법론으로 뭐 기계학습이 어떤 거다, 머신러닝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은 뭐다, 데이터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또 기계학습 기술은 어떻게 분류하는 거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